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건축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안병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이틀 전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국가직 시험이 이제 종료가 됐죠.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고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그 많은 시간, 뭐, 노력,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조만간 결과로 이제 나오겠죠. 아마 지금 어차피 정답 가안이 다 나왔기 때문에 본인의 점수는 아마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이번 시험의 그 특징이 좀 쉬웠습니다. 상당히 쉬웠죠. 난이도가 중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시험이었고, 새로운 문제도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좀 몇 개 보였는데, 신규 문제는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왔었죠. 자, 그리고 우리 그 시험 보는 날 되게 비가 많이 왔었죠. 이제 봄비가 내렸는데, 아마 이 봄비가 내리니까 아마 꽃이 피겠죠, 조만간. 지금 제가 오다 보니까 노량진 이쪽에도 벚꽃이 거의 만발했습니다. 시험을 보셨으니까 당분간은 좀 며칠 조금 머리 좀 식히시고, 꽃 구경도 좀 하시고, 좀 그러십시오. 아마 그 봄비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 이제 뿌리를 좀 튼튼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양분이 아니었을까. 저도 이제 제 사무실에서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그 기간 동안. 그래가지고, 아, 잘 봐야 될 텐데, 잘 봐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잘 보셨을 까 생각하고, 아무튼 좋은, 이제, 시간이 이제 도래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는 25년도 4월 5일 날 식목일에 시행했던 이제 국가직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 시간입니다. 출제 경향은요, 이래요. 총론 쪽에 이제 영어의 정의, 이제 부재력이라는 이런 단어에 정의를 하나 물어봤었고, 그리고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가 조금 변경이 됐죠. 약간,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중요도는 우리가 특이냐, 원이냐, 일이냐, 이냐, 삼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그치? 중요도 분류가 중요한 게, 이 중요도 분류를 통해서부터 내진 설계라든지, 뭐, 건축물의 어떤 그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아주 건축물에서는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두 문제가 나왔고요. 기초구조에서 이게 지금 새로운 문제로 나왔어요. 추정, 수직, 지지력. 그래서 이제 땅은 우리가 뭐 안반도 있을 거고, 이 안반도 단단한 암이 있을 거예요. 경암. 또 약간 무른 암이 있을 거예요. 풍화암 정도. 전리가 좀 발달되는 암도 있을 거고, 그게 약간 연암 쪽인데. 그 다음에 이제 모래랑 자갈이랑 좀 섞여 있는, 아니면 모래만 있는, 아니면 모래하고 실트랑 모래랑 점토가 좀 섞여 있는 이런 땅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땅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지지력을 얼마나 정도 보면 될 것이냐. 이제 그거였는데, 이게 지금 새로운 문제가 나왔죠. 완전히 이건 암기를 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아마, 다들 찍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먹구조에서는 연기 맞춤, 연기 맞춤이란 걸 우리가 이제 그 단부면, 모서리면이 보이지 않는 맞춤이지. 각을 형성하는 맞춤. 뭐 다 쉬웠습니다. 요거 빼놓고. 그 내민보의 지점 반력 계산하는 거. 뭐 너무 쉬웠던 문제예요. 많이 풀었던 문제고. 단순보의 전단력도 힘 모멘트도를 작도하라는 거. 제가 이제 그 구조역학 시간 때 정전 구조물의 뭐 지점이라든지 힘 모멘트를 계산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 나는 SFD도 BMD도를 많이 그렸었죠. 많이 그렸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리면 되는데 아주 간단했어요. 아주 쉬웠습니다. 자, 부재력을 계산하는 거, 수직 부재. 보통 우리가 트러스의 부재력 계산하는 이제 절전법이라든지 절단법을 쓸 건데, 절전법은 아주 그 간단한 트러스, 절단법은 좀 복잡한 트러스. 그랬는데, 대부분 상현제나 하현제를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절단법을 써가지고, 모멘트법을 써서, 모멘트의 합력은 제로. 이 평행조건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풀었던 문제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수직 부재를 물어봤어. 수직 부재. 그래서 이거는 이 절점법을 사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간단한 문제였는데 아마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탄성계수 산정하는 거 너무 쉬웠죠, 이런 거. 캔틸레버 처짐, 이거 공식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하중 내진에서, 이게 좀 잘못됐네요. 하중편에서 허용 층간변이 내진 1등급에 대한 허용 층간변임을 구하겠습니다. 층고를 제시해주고 허용 층간변임. 우리가 내진 1등급의 층간변이는 0.01호지. 여기다가 이제 층고만 곱하면 되잖아. 층고만, 그치? 아주 간단한 문제. 그리고 지금 압축, 응력, 블럭 깊이 계수, 인양 철권, 순인양 변율이 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철콘이죠, 여기가 지금. 이게 일반 사항입니다. 자, 압축, 응력, 블럭 깊이 계수 값. 우리가 베타1이었지, 이거? 베타1. 40메가파스칼.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 40메가파스칼, 0.8. 50메가파스칼, 0.8. 60메가파스칼, 0.8보다 좀 더 낮은 치수. 근데 그건 잘 안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대부분 콘크리트가 40메가파스칼 정도의 그 언더를 쓰기 때문에 베타 값은 0.8로만 암기하라 그랬지? 그치? 이것도 우리가 문제 많이 풀었었고. 인장철근의 순인장 변형력. 이 순인장 변형력. 순인장 변형력이라는 게 뭐였지? 건조 수축, 크리프 이런 어떤 비탄성적인 변형을 다 제외해주고 하중이 작용했을 때, 순수 하중이 작용했을 때 처짐이 얼마나 발생할 건지, 변형이 얼마나 발생할 건지. 요게 우리가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이었지? 이거 구하는 공식이 있죠. 그치? 중립축의 깊이 계산, C값을 결정하는 거. C값. 보통 이 문제도 보통 C값 해가지고 이 응력 블럭 깊이 계수에다가 등가 응력 블럭 깊이를 적용해가지고 C값을 적용했는데, 그치? 아니지. 반대로 됐지? 등가 응력 블럭 깊이는 베타 1 곱하기 C였죠? C. 대부분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죠? 가지고 뭐, A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C 값을 물어봤던 문제예요. 장기 처짐의 시간 경과 계수. 그 사이 값이라겠죠? 그 사이 값. 그래서, 그 사이 값이 그 기간에 따라서 뭐 1년이냐, 6개월이냐, 5년이냐에 따라서 그 사이 값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 장기 처짐하게 되면은 이것도 항상 제가 강조했던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가 그 장기 처짐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이 로프라임이 뭐였지? 로프라임이 압축철근비였죠. 압축철근비를 그러니까 압축철근을 배견하면 배견할수록 보의 강성이라든지 장기 처짐이 저감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T형 보의 유효폭을 우리가 산정하라는 공식은 문제는 많이 풀어봤어요. 근데 반T형 보에 이번에 반T형 보의 유효폭을 산정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반T형 보야. 그러니까 단부 쪽이겠지. 그래서 일체로 탓을 하니까 얘가 일체화가 돼가지고 플랜지 유효폭이 B2가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이걸 산정하는 거야, 이 유효폭을. 그래서 얘도 조금 약간 신유형이죠. 신유형. 얘도 신유형이죠. 우리가 공부를 안 한 건 아닌데 얘도 신유형이죠. 이제 그 문제를 출제하는 패턴이 살짝 바뀐 거지. 살짝 바뀐 거야. 하지만 그 원론적인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인장 이형철근 정착계 산정 요소는 이거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리고 이제 강구조편. 강구조편에는요, 용어에 정의해가지고 네킹이라는 건 뭐지? 부러지는, 그치? 우리가 파단된다는 할 때 네킹이었죠. 뭘 할 때? 인장력이 작용할 때. 인장 응력이 작용했을 때 어떤 부재가 끊어지는, 그치? 파단 구역. 그게 네킹이죠. 그치? 자, 국부 파괴 한계 상태. 외부 크리플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단부 쪽에 집중 하중이 작용했을 때 외부의 전체적인 뭐 횡자굴이라든지 뭐 변형 뭐 이런 것들 발생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국부 파괴지. 그래서 국부적으로 작용하는 외부의 변형 현상, 이게 외부 크리플링. 이거에 대한 정의를 물어봤던 거. 유효 자골 길이 이론값은 뭐 2.0, 2.0, 1.2 뭐 이렇게 있잖아요. 1.0, 1.2 있잖아요. K 값을 물어봤던 문제고. 강합성 구조의 설계 전단 강도 산정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강제 단면에, 두 번째는 철근 콘크리트 단면, 그리고 세 번째는 강제화하고 철근의 합. 거기다가 공진 전단 강도에다가 강도 저항 개수만 곱해주게 되면은 설계값이 나오겠지. 설계 전단 강도가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여기 네 문제가 나왔죠. 네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론 쪽에 두 문제, 일반 구조 두 문제. 일반 구조가 이제 건축 국가직에서는 일반 구조 중요성이 별로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랬죠. 지방직에서는 일반 구조가 적어도 한 5문제, 4문제는 나오는데 국가직에서는 2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구조역학에서 5문제. 역시 구조역학이 국가직에서는 좀 포커스가 좀 높죠. 그 하중대진 쪽에서 1문제, 그리고 철콘에서 6문제. 뭐 철콘이 한번 워낙 이제 출제 비중이 크니까. 그리고 강구조에서 4문제. 일반적으로 국가직에 출제되는 경향 패턴이 그대로 조금 전형적으로 나온 어떤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볼까요? 자, 문제 1번. 자, 건축구조 용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겁니다. 용어의 정의편입니다. 자, 강성이란 거는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이죠? 그지? 변형에 대한 저항 능력이죠? 가설구조물이란 거는 말 그대로 가설입니다. 임시적인 구조물이야. 그래서 뭐 보험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해 임시 사무실을 사용했다. 임시 실험실을 쓴다. 뭐 임시 안전교육장을 만든다. 임시 자재 야적장을 만든다. 뭐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이지. 자, 강도라는 거는 뭡니까? 구조가 갖고 있는 힘이죠. 그치?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힘 또는 모멘트 저항하는 능력이죠.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1년 동안 강도가 얼마나 강했냐, 강성이 얼마나 강했냐에 따라서 이제 시험의 합불이 결정이 되겠죠. 그치? 자, 부재력이란 건 뭐지? 부재력이란 거는 전단력, 축방향력, 휨모멘트야. 세 가지야. 그죠? 물론 이거 외에 또 뭐 비틀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크게는 뭐 축방향력, 전단력, 휨모멘트. 축방향력이란 거는 잡아당기고 있으면은 이거 플러스 인장력이지. 압축하게 되면 마이너스지. 축방향력. 전단력이란 거는 자르는 힘이지. 자르는 힘이니까 이건 반시계 방향을 자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그지? 올리고 내리고 하면은 시계 방향을 자르니까 이건 플러스. 모멘트. 시계 방향을 돌리면은 플러스. 반시계 방향 돌리면은 마이너스. 뭐 요거였잖아요. 그치? 요거. 근데 뭐라겠어? 하중 및 외력에 의해 구조물이 생기는 단위 면적당, 밀리미터당. 힘의 세기니까 힘의 크기는 뉴턴이니까. 이거 뭐야? 이거 메가파스칼이잖아요. 이건 응력이야. 응력. 그래서 이거는 응력의 단위입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됐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많이 정답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 2번. 자,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서 중요도 특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특이란 거는 뭐였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뭐 국가시설, 그지? 뭐 발전소, 뭐 전화국, 뭐 데이터 센터, 뭐 청사, 그렇지? 예. 그리고 종합병원은 응급실, 수술실 다 있는 거고, 응급실, 수술실이 있는 일반병원도 그 중요도 특에 해당됩니다. 그치? 자, 그리고 그 긴급 대피 시설도 중요도 특에 해당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지금 우리 그 어디지? 태국에 지진 나가지고, 태국이었죠? 지진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거 그 영상 보셨잖아요. 예. 그렇게 지진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시설 중요도 특에 해당됩니다. 15층 아파트. 예. 어때?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아파트는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거든요. 5층 이상은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거든요. 건축법 시행 영역에 따르면. 근데 5층
이상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도 1에 해당되지. 중요도 1. 그래서 일단 1번은 아닌 것 같고, 종합병원, 일단 연면적은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병원이면은 무조건 중요도 특입니다. 자, 방송국인데 1500제곱미터네요. 연면적이. 그지? 그래서 이거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특에 해당되는 거고. 자, 대피시설. 대피시설. 학교 건축물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대피시설이라는 우리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이건 특에 해당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1번을 당연히 선택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죠. 자, 3번. 자, 이것도 문제, 너무 쉬웠던 문제. 자, 결합 방법 중에서 모서리 부분이 각 부재 끝면이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직각으로 부재가 왔을 때, 직각으로 부재가 왔을 때 이 부분을 45도 방향으로 커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 마구리면이 안 보이겠지. 그치? 그래서 연계맞춤이라는 거는 각이 형성되는 맞춤이라 그랬죠? 각이 형성되는 맞춤. 대부분 이거는 우리 그 천정재가 있고 벽재가 있으면은, 벽 도배지가 있으면은 그 천정과 도배 사이에가 조금 마감체가 조금 불량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돌림대를 하잖아요. 반자를 돌리잖아. 반자 돌림대를 넣잖아. 이게 우리가 이제 몰딩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 부르고. 그래서 뭡니까? 연계맞춤이지. 쐐기는 우리가 이게 장부 맞춤을 할 때, 통장부 맞춤이나 통맞춤이라든지 이걸 할 때 구멍이 헐거우니까 거기다가 이제 쐐기를 막 박는 거고, 장부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한쪽에는 앞놈, 한쪽에는 순놈이 있지. 라고 이게 쏙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인사이징이라는 거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방부 처리할 때 쓰는 용어였지. 방부 처리할 때 칼집을 도려내죠. 그러면은 그 도려낸 사이에 그 틈에 방부제가 잘 스며들어가면서 이제 목재의 방부 처리를 하는 거고,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 삼겹살 이거 고기 같은 거 이거 자를 때 약간 칼집을 내주게 되면 양념이 스며들어 가지고 고기 육질이 더 맛있어지고 그런 거지. 인사이징. 그래서 인사이징 하게 되면은 인사이징 계수값도 있죠. 인사이징 계수값. 목구조 우리가 하중설 적용할 때 목구조에 대한 인사이징 계수값을 적용해 주지. 자, 문제 4번입니다. 내진 1등급 구조물 층고가 4m입니다. 4m. 이때 최대 층간 변이. 자, 우리가 이렇게 됐지? 최대 층간 변이는 내진 등급 1, 내진 등급 2. 건축물 중요도 분류를 하게 되면은 1, 2, 3이지. 중요도 분리에서는. 자, 이럴 때 델타 A. 델타 A가 우리가 허용 층간되는 변이야. 최대. 자, 0.01. 0.01로. 0.010이죠. 여기에다가 해당되는 층고만 구해주면 돼. 층고만.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내진 1등급을 결정을 하겠으니까 0.01호에다가 자, 4m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4m인데 단위가 밀리미터잖아. 그치? 그럼 4천이지. 굽어주게 되면 얼마야? 60입니다. 단위는 밀리미터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요거를 알고 있냐 모르냐죠. 0.01호, 0.010, 0.020을 아느냐 모르냐를 물어봤던 문제. 그래서 60 정답 간단하게 2번 선택하면 되겠지. 그지? 자, 문제 5번. 부재 길이가 1m이고 한 변의 길이가 10mm인 정사각형에 단면에 2kN의 축방향력 인장력이 작용합니다. 그럴 때 1mm가 늘어났대요. 그럴 때 탄성계수값을 구하는 거. 어떤 부재가 있는데 2kN이 작용합니다. 2kN. 부재 길이는 1m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메가파스칼이라는 단어는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기 때문에 응력의 단위지. 그래서 우리는 밀리미터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이가 길이가 1m라고 했으니까 1000mm죠. 그리고 이게 단면을 딱 끊어봤더니 10cm에 10cm래요. 10mm에 10mm래요. 10mm에 10mm.
그래서 부재가 좀 늘어났는데 이만큼 늘어났대. 이게 1mm래. 1mm. 자, 이거 뭐 후쿠의 법칙 쓰면 되죠. 뭐 요거 쓰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탄성계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탄성계수를 내비두고 얘는 A분의 P고 이 엡실론이라는 놈은 당초 길이 대비 변형된 길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A분의 P 변형된 길이 당초 길이. 이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P는 얼마야? 2kN인데 뉴턴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2000뉴턴이지. 2000뉴턴. 자, 2000. 1000. 뭐, 단면적이니까 10/12죠? 10/10. 뭐, 늘어난 길이가 1mm라고 했으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지. 요거 100 사라지고 2000, 10 남으니까 2만이네. 메가파스칼. 아주 간단하지, 그치?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뭐 기본이죠. 지금 이 칠판이 지금 교차하고 제가 지금 처음 쓰는 겁니다. 25년도 기출문제를 첫 강의를 하고, 그치? 첫 시험을 본 여러분들이 첫 칠판에서 지금 수업을 듣는 거야. 의미가 있죠, 나름. 자, 문제 6번이야. 철권 구조물 흰 부재 추가 장기체심 설계에서 5년 이상의 지속 압축 응력이 작용했을 때, 지속 간격에 대한 시간 경과계수 그 사이 값은 얼마입니까? 4번이죠. 제가 이 그 사이 값은 어땠습니까? 장기 처진 계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1 플러스 50 로 프라임 그 사이 값이죠. 이 그 사이 값이 시간 경과계수야. 시간 경과계수. 그래서 이 장기 처진 계수에다가 순간 처짐, 뭐 맥시멈 순간 처짐에다가 이 순간 처짐에다가 곱하기 계수값을 적용해주면 우리가 처짐인데 토탈이죠, 이게. 총 처짐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걸 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을 낮추게 되면은 이 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좋더라. 처짐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건축물은 그러면은 사용함에 있어서 아주 불편함이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압축 철근비를 올리게 되면은 장기 처짐이 감소된다. 그래서 총 처짐이 감소된다. 뭐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었어. 근데 그때 우리가 적용하는 이 시간 경과계수값, 그 사이 값을 설명을 했었지. 그러면서 내가 그 사이 값 얼마야? 3개월, 6개월, 1년, 5년 해가지고 1.0, 1.2, 1.4, 2.0, 3개월, 6개월, 12개월, 5년. 이렇게 애우라게 했었지. 그죠? 중요하니까. 그래서 5년이니까 여기는 2.0을 적용해주면 되겠죠. 선택하면 되겠지. 요거를 애우지 않으면은 문제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 값 정도는 애워줘야 됩니다. 이런 것 좀. 아마 장기 처진 계수 값만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약간 조금 쉽지 않은 문제. 자, 문제 7번. 강구조에서 하중저항 계수 설계법으로 강구조를 이제 설계를 하죠. 과거에는 이게 이제 한계 상태 설계법이라고 했었지. 지금은 하중저항 계수 설계. 그러니까 하중저항 계수, 저항 계수를 쓰고 적용하는 거잖아. 강도 저항 계수를 적용하는 거잖아. 그치? 자, 옳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용어를 물어봤네요, 용어를. 그러니까 뭐 간단하겠지. 자, 가스플레이트는 뭐였지? 트러스에서 예를 들어 상현재하고 경사재가 있는데 이 부분이 만나야 되잖아. 그치? 이 부분을 만나기 위해서 설치하는 플레이트 판입니다, 그냥. 그치? 얘를 우리가 가스플레이트라고 그러지. 가스플레이트. 네킹이라는 거는요, 부재가 이렇게 있었다. 잡아 당겨.
그러니까 인장력이 작용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재가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이야. 그래가지고 가운데 거리 약한 부위가 이렇게 좀 홀쭉해집니다. 홀쭉해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찢어지겠지. 그치? 끊어지겠죠, 여기서. 그죠? 이게 우리가 네킹이라 그래, 네킹. 뭐였지? 인장력이 작용했을 때, 부재의 어느 부위에서 단면이 감소하면서 이제 끊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파단되는 거죠, 파단. 네킹은 압축 시험 시 항복 과정 도달해서 시험체가 잘록해지는 부분. 좋아. 항복 과정에 도달해야 잘록해지는 부분이긴 한데 압축 시험은 아닌 거지. 인장 시험이죠, 인장 시험. 인장.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2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되죠? 자, 필리 용접은 뭡니까? 직각으로 만난 부재에서 용접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그리고 삼각형의 단면 형상이 나오는 그런 용접. 삼각형 단면 형상이 나오는 용접. 비가색 골조. 가색 없는 골조입니다. 가색 없으니까 뭐야? 기둥이 있고 보가 있고 기둥이 있었겠지 이렇게. 원래 이게 가세를 이렇게 K자 가세를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은데 이 가세가 없는 거지. 이 가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기둥하고 보하고만 외부 응력을 뭐지? 가세는 수평력에 전달 저항하는 부재이기 때문에 가세를 설치하는 거잖아. 근데 수평력에 전달하는 가세가 저항하는 가세가 없기 때문에 기둥과 보가 수평력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됩니다. 또는 슬래브도 있겠지. 슬래브도. 그래서 부재의 접합분이 힘저항으로 수평하중에 저항하는 골조. 부재는 뭐야? 기둥하고 보하고 슬래브야. 그치? 접합부. 이런 부분이 접합부잖아. 비가색 골조. 가색 없는 골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 칠판이 너무 안 닦입니다. 자, 7번, 8번. 자, 8번. 자, 내민보죠. 힌지, 이동단, 내민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10kN의 지금 등분파중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A 지점의 수직 반력. VA는 얼마냐? 지금 요걸 물어봤잖아요. 그치? 요거는 이제 레민보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계산해도 되고, 그냥 끊어서 계산해도 됩니다. 이게 다 끊어가지고. 그리고 끊어서 계산하게 되면 한쪽은 오메가 떨어지는 이제 단순보가 되겠지? 그리고 한쪽은 캔틸레버예요. 여기도 오메가가 떨어지는 캔틸레버.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바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해도 되지. 자, 요 놈을 우리가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 B점에서의 모멘트 합력은 0이라는 평행조건 방정식을 이용하면 되겠다. 자, VA 떨어진 거리 얼마냐? 8m. 자, 얘는 지금 이 B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계 방향을 돌리고 있으니까 플러스 갖고. 그리고 지금 이 A, B 구간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지금 10kN이라는 지금 등분파 중에 갖고 있죠. 그래서 10kN이 총 8m만큼 작용하고 있죠. 그치? 어디에서? 여기에서. 부재 중앙에서. 10kN의 힘이 8m만큼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중하중으로 변환시키면은. 어디 작용해서? 위치가 어디야? 8m의 절반 지점. 그죠? 얘는 지금 이제 반시계 방향을 돌리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을 거고. 이 부분도 생각해 주지,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그러니까 캔틸레버로 생각하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 10kN의 하중이, 등분포 하중이 총 B점에서 C점까지가 4m니까 4m만큼 작용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집중하중이 몇 개 있다는 거지. 10 곱하기 4가. 그렇죠? 뭐 이걸 P1이라 그러고, 뭐 P2라 해도 돼요. 그리고 떨어진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4m의 절반 2m죠. 곱하기 2m. 그리고 얘는 시계 방향 돌리고 있으니까 플러스가. 이게 0이라는 거지. 이게 0.
계산만 하면 되겠네. 자, 8을 다 약분시켜 버릴까요? 그러면은 40이 나오고 10 나오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40 플러스 10이니까 넘어가게 되면은 30kN 상향의 힘이다. 플러스 값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최초의 생각은 부호가 맞는 거지. 30kN 상향의 힘이다. 그럼 VB는 얼마겠어? 전체가 10kN이 8m, 4m만큼이니까 12를 곱해주게 되면은 뭐 120일 거고 30 빼주게 되면은 여기 90이 작용하고 있겠네. 그래가지고 받치는 힘하고 제하는 하중이 동일하면은 이거는 안정 조건이죠. 그치?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뭐 힘 모멘트 다이어그램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부 모멘트 정 모멘트 찍고 부 모멘트 올라가서 떨어지겠지. 이렇게 곡선 형태로. 그치? 전단력도는 뭐 30 올릴 거고 쭉 내려가서 이렇게 안 되고요. 이 부분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단력이 0이 나와야지. 이 부분이. 그치? 내려가서 90만큼 쫙 올려주고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래서 전단력도는 1차 함수, 힘 모멘트는 2차 함수 형태. 그치? 적분 관계 한 차수 더 높으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힘 모멘트 다이어그램 또는 뭐 전단력 다이어그램이 나오겠죠. 오케이. 구조역학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 9번. 자, 문제 9번 같은 경우에는 하중제한계 설계법에서 이제 강구조 부재 설계를 할 때 압축부재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좌굴이잖아요. 좌굴은 세장하고 관계되어 있잖아요. 세장비. 세장비를 알려면 유효자굴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유효자굴 길이. 그래서 상단부가 회전이 고정이 되어 있고 이동이 자유가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좌우축으로는 이동할 수가 있는데 부재가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는 걸 잡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네모로 표시하잖아. 네모로. 그래서 상단부는 네모. 하단부는 회전이 자유가 있고 이동이 고정이 되어 있답니다. 회전은 자유고 이동이 고정이니까 세모 표시에다 동그라미 표시하면 되지. 세모 표시에 동그라미. 그치? 이렇게 지금 부재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부재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얘는 이동이 안 되니까. 그때 이 자굴 길이는 KL은 2.0이죠. 2.0. K 값은. 그렇죠? 그래서 정답 2.0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많이 풀어봤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이런 그림도 많이 그려봤을 겁니다. 이론값이니까 얘랑 똑같은 거야. 얘는 뭐야? 얘는 자유단이잖아. 자유단도 마찬가지 1경 얘도 2L이잖아. 얘도 2L이고. 근데 이제 이론값은 이렇게 되는데 설계값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지. 이거 2.1이고 이거 2.0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설계값이고 얘는 이론값이야. 이론값. 설마 이걸 선택한 친구들은 없었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2.0입니다. 2.0. 됐죠? 2.1을 선택한 친구도 물론 있을 겁니다.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자, 문제 10번.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인장 2형 철근 정착 길이. 이걸 뭐 했지? 우리가 그냥 기본 정착 길이로 볼까요? 기본 정착 길이 0.6 FY TB 람다 루트 FCK 여기다가 알파하고 베타만 곱해주면 일단 되죠. 그치? 알파 값은 위치 계수, 베타 값은 도막 계수. 자, 여기 해당되지 없는 것만 고르면 됩니다. 자, 철근의 공식 이름이 있죠. 이거 DB 값 있고 탄성 계수는 없죠. 항복 강도에 나와 있죠.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나와 있죠. 콘크리트의 종류도 나와 있을 거란 말이지. 보통이냐, 경량이냐, 그러니까 전경량이냐, 모래경량이냐, 그렇죠? 해당하지 않는 거는 2번,
선택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문제 10번까지 풀어봤는데, 자, 10번까지 풀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쵸? 아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었고, 기출 문제도 많이 나왔고요. 그쵸? 그리고 아주 쉬운 문제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별로 없었던, 변별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국가직 공무원은 50명을 뽑고 있는데, 변별력이 없다. 그러면 아마 면접 시험 가가지고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경쟁이 치열할 거야. 왜? 3배수를 뽑게 되면은 동점자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문제 10번까지 이렇게 보시고, 문제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러스가 있습니다. 자, 트러스에서, 부재 BE가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예. 이 부분에 작용하는 부재력의 절대값은, 절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인장이냐 압축이냐 판단할 필요가 없겠죠.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트러스가 나오게 되면은 예전에는 상현재 또는 하현재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부재력을 많이 물어봤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재를 딱 잘라가지고 절단법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완전 직전 반려를 구한 다음에.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 수직부재를 이제 구하라겠으니까 이 수직부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직력의 합력은 제로인 힘의 평균조건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풀면 돼. 그래서 절단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절전법만 사용하면 돼. 그러니까 이 절점에서의 만나는, 그러니까 수직으로 지금 외력이 지금 100kN에 작용하고 있고 100kN 작용하고 있고 이 부재가 만약에 이게 경사재가 만약에 있었다 하면은 이 100kN이 이 수직재와 경사재가 각각 부담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 보면은 단순히 수평재하고 수직재만 지금 만나 있는 상태야. 그리고 만약에 여기 외력이 없었다고 하면은 두 부재가 똑같고 나머지 한 부재만 삐져나가 있으니까 이거는 영부재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일단 외력이 있기 때문에 영부재가 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위에서 지금 누르는 힘이니까 이 트러스의 어떤 역학적인 지점에서는 아마 얘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잡아 당기고 있고 여기는 지금 딱 받치고 있을 거란 말이지. 이런 어떤 외력이, 그 지점 발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 부재 내에서도 이 지금 수평 부재 AB 부재 여기에서도 이 힘하고 나란한, 그치? 이 부재 내부에서도 이 힘과 이 힘이 나란한 이 절점에서 수평력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수평력 반대 방향이 있어야겠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이 절점, B절점에서는요, 지금 수평력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지만, 부재력을 발생하지만, 수직력에 대해서는 지금 오로지 한 부재밖에 없는 거야. 한 부재밖에. 그래서 이걸 부재를 우리가 X부재라고 했을 때, 자, 전단력의 합은 제로. 이걸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 X부재가 지금 우리는 항상 상향의 힘을 우리는 플러스로 보라겠으니까, X부재가 갖고 있는 힘이 있는데, 지금 100kN이 하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잖아. 마이너스 100이잖아요. 다른 수직부재가 없잖아요. 그치? 경사부재라든지. 이게 여기야. 따라서 X는 얼마야? 100kN이에요. 플러스 값을 갖고 있으니까, 상향의 힘이 맞구나.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2번을. 뭐, 예를 들어, 이거 하나 구해볼까, 이거? 이 부재? 이 AB 부재? AB 부재를 구하기 위해서는 잘라야지. 그치? 자르고, 잘라가지고, 나머지 두 부재가 만나는 지점. 이게 우리가 2점인데, 모멘트 2점에서의 합력은 0을 놓고 보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그리고, 이 절점에서 나오는 힘은 우리는 이제 인장부재라고 하겠으니까, 플러스로 힘 가고 있지. 이 포스를 이걸 X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X 곱하기 이를 그대로 평행이동 시키게 되면 떨어진 거리가 얼마야? 3m입니다. 3m. 그치? 그리고 이 절점 바탕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돌리고 있죠, 지금.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아마 이 지점 반력을 구하게 되면 구할 수 있을 텐데, 이 힘은 이렇게 작용한다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이니까
뭐 여기가 지점 A, 여기가 지금 HA겠지? HA, HB, HD, 그리고 수직 지점이 있으니까 이걸 VA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HA에다가 떨어진 거리 얼마야? 3m. 근데 얘는 지금 반시계방 돌리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 힘도 있겠지, VA. VA 곱하기 시계방향 떨어져 있고 돌리고 떨어진 거리는 4m니까 4m. 시계방향이니까 플러스. 이거 합력은 0이다. 이 HA하고 VA는 모멘트 D점을 0으로 놓고 보게 되면 지점 발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지점 발력을 많이 우리 구해봤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은 이 X'에 대한 이 X', 그러니까 AB 수평제에 대한 부재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266.67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이 부재 있잖아. 이 경사부재 이거. 이 부재도 지금 수직력이 있고 수평력이 있는데, 그치? 이 힘에 대해서 반대 방향. 그러니까 수직 부재하고 이 부재가 이 외력이 동일해야 할 것이고, 이 부재하고 이 힘하고 이 부재력과 이 부재력이 동일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풀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Y라고 할까요? Y 값은 얘가 나와요. 333.33. 어떻게 되겠어? 수직력이 지금 200이니까 이 절점에서 전단적인 0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뭐 하향에 200이 작용하고 있고, 얘는 지금 수직력은 얼마야? 이 힘이 모르니까 이 힘을 우리가 Y라고 했잖아요. Y. Y에 우리는 수직력의 힘이니까 사인 세타야. 사인 세타가. 이 세타가. 그치? 사인이란 거는 빗변분의 높이잖아. 그치?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가 뭐야?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4m고 3m니까 3대 4대 5지. 그래서 이게 3이고. 그래서 이거 사인 세타는 5분의 3입니다. 5분의 3. 그래서 플러스 y 곱하기 사인 5분의 3이 0입니다.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y 값은 200 곱하기 3분의 5로 돼가지고 1000이죠. 그래갖고 이게 333.33kN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부재의 힘은 요거야. 상현재, 하현, 이 수평재의 힘은 요 놈이고. 그치? 영부재는 없죠, 여기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12번. 자,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가 30MPa이라 하겠습니다. 이때 등가 직사각형 압축 응력 블럭 깊이 개수 베타1. 우리가 이제 베타1 값은 FCK가 40 이하일 때, 뭐 50 이하일 때, 이 둘 다 얼마나 있지? 0.8이라 그랬지? 0.8. 그치? 0.8. 0.8에서 점점점 이제 60MPa, 70MPa, 80, 90까지 가면은 점점점 감소가 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0.8만 기억하면 된다.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그치? 자, 쉬운 문제였고요. 단답형의 문제였죠. 자, 13번. 13번은 보면은 이제 그 T형부의 플랜지 유효폭인데, 일반적으로 T형부의 플랜지 유효폭은 우리가 많이 구했어. 플랜지 두께 양축으로 8배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T형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금 유효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보의 폭이고, 그치? 이 B2는 뭐였지? 첫 번째가, 튀어나간 길이. 얼마만큼? 이 두께 8배. T끈이라 써야겠다. 8T에 플러스 BW. 근데 이게 양측으로 튀어나가니까 곱하기 2배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16T에 플러스 BW였죠? 그리고 슬래브 중심간 거리. 그리고 이 보에 경관이 있겠지? 경관의 4분의 1. 경관의 4분의 1. 여기에서 가장 작은 값을 이제 쓰라겠잖아요. 그치? 이게 우리가 대칭 T형부. 그러니까 T형부의 유효폭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이거잖아.
잘라버리고. 이제 이 비대칭 T형보란 말이지. 이게 B, 이 프라임이라 그럴까요? 이게 BW고. 이 BW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야. 튀어나간 길이, 이 두께. 이 두께의 12배입니다. 12T에 요거 곱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튀어나간 거니까, 그치? 그리고 슬래브 내측 중심갈이에요. 내측. 여기도 이제 보호가 또 T형 보호가 이렇게 있었겠지, 이렇게. 이때 내측. 그러니까 안목치수지. 내측 중심거리. 내측 그 경관에다가 곱하기 중심이니까 절반이겠지. 거기에다가 BW를 더해주면 돼. BW를. 이 길이를. 그리고 그 슬래브 경관. 이 T형부의 경관이 있겠지? 이 경관의 12분의 1입니다. 여기다가 BW를 더해주면 된다.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장난감을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반 T형부의 유효폭 산정 조건이라고 했단 말이지. 옳지 않은 겁니다. BW는 반 T형부의 복부폭이고 두께가 균일한 슬래브와 보호와 일체로 사슬된 어떤 그런 스타일이다. 그럴 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제 비대칭 T형부, 반 T형부의 유효폭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대칭 T형부, 그지? 양측 튀어나간 대칭 T형부의 유효폭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대칭. 자, 이 문제가 보통 우리가 대부분 대칭 T형부를 많이 시험에 냈었는데, 이제 비대칭 T형부, 그러니까 반 T형부에 대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야, 이제. 그렇죠?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좀 꼼꼼하게 좀 봐야 될 문제가 됐습니다. 됐죠? 자, 문제 13번 이렇게 됐고요. 자, 문제 14번. 자, 철근 콘크리트 보의 휨설계에서 인장 철근이 항복 강도가 500메가파스칼이 됩니다. 그때 최외다 인장 철근의 수 인장 변형률 엡실론 T의 값은 얼마냐? 자, 우리가 이랬지. FI가 400 이하일 때, FI가 400을 초과할 때, 지금 우리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지. 여기에, 그렇지? 400을 초과할 때, 자, 압축 지배다. 뭐 변화 구간, 인장 지배다. 그랬지? 그래서 압축 지배일 때는 얼마? 압축 지배일 때는 엡실론 Y, 항복 변형률이죠. 이때 0.005였지. 이제 변화 구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거 공식 있었잖아. 3분의 200. 물론 저기 뭐 강도 감속에서 더하고 거기다가 엡실론 T 마이너스 엡실론 0.00이 어디에서? FI가 400 이하일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변화 구간에 대한 뭐 그런 걸 적었잖아요. 그리고 최소 인장 변형률이 얼마? 0.004였고. 그치? 최소. 자, 이제 400을 초과하는 경우야, 지금. 400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뭐 엡실론 Y 똑같습니다, 여기. 2.5배의 엡실론 Y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500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인장지배 단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조건이. 그렇지? 그래서 이걸 적용해 주면 돼. 2.5배의 엡실론 Y. 그래서 2.5배의 엡실론 Y. 이게 우리가 순인장 면역률인데, 엡실론 Y는 뭐야? 2.5배 곱하기 탄성계수 대비 항복 강도죠. 항복 강도. 얘를 우리가 후크 법칙 쓰면 돼. 이거잖아. 그치? 얘를 우리가 항복 강도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지금 이걸 구하고 있으니까 넘어가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계산해주면 된다. 2.5배 곱하기 이 값이 얼마? 2.0 곱하기 12 5제곱 20만 FI가 500.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이거 철근의 변형률, 철근의 탄성계수.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게 되면은 0.006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예. 자, 이것도 이제 신유형.
이렇게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구나, 앞으로. 이렇게도 문제 출제될 수 있겠구나. 지방직 준비해야 되겠지, 이제부터 이거 가지고. 자, 됐고요. 자, 15번. 자, 이런 어떤 보호가 있습니다. 그림 잘 안 보이죠? 이런 보호가 있는데, 폭이 400, 높이가 춤이 600, 유효 깊이가 600인 보호의 단면과 변연율 분포에서 설계 흰 강도를 계산할 때 중립축의 깊이. 그래서 이게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을 가하고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이 나오는데, 이게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이 얼마? 0.0099였답니다. 0.0099.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 얼마지? 0.0033이죠. 이런 것들 제시 안 해줍니다, 문제에서. 그냥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이다, 이렇게만 표현을 해놓지. 그래서 중립축이라는 거는 압축이 파괴가 되고 극한에 도달하고 철근이 항복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걸 쭉 탄성설계니까 연결해 해주면 이 길이가 결국에는 C값이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구하라겠지? 삼각형 비례식 구하면 되겠지. 큰 삼각형 대비 작은 삼각형, 그죠? 이 치수는 0.0033. 이것 때 높이 C값은 얘는 얼마겠어? 0.0099에다가 플러스 0.0033을 해주면 되겠지. 이것 때 높이, 유효춤이 얼마야? 총 600이지. 600. 그래서 C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내항, 외항 곱하게 되면 C값은 이게 되는 거지. 0.0099 플러스 0.0033, 0.0033 곱하기 600. 그러니까 조금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아마 공부했을 거야. C값이란 놈은 엡실론 T 플러스 엡실론 C. 그러니까 콘크리트 극한 변형률 대비 엡실론 C 곱하기 유효충.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비례식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요거 약분되니까 1. 요거 3배죠. 여기 1배고. 그러니까 4분의 1에 600이야. 그래서 이거는 150mm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자, 중요한 거, 요거. 중립주계. 그리고 베타 1 곱하기 C, 이거. 콘크리트의 강도가 이제 제시된다 하면은 이제 등가 응력 블록 깊이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간단합니다. 너무 안 지워지죠? 잠깐만요. 자, 문제 16번. 자, 강합성 구조에서 철근이 배근된 충전형 매입형 합성 부재. 그러니까 합성 구조죠, 합성 구조. 설계 전단 강도를 구하겠습니다. 설계 전단 강도는 이제 공칭 전단 강도에다가 강도 저항 계수를 곱하면 되겠지, 그렇지? 이걸로 우리가 이제 디자인 강도라 하는데, 산정하는 방법으로 적합한 것 철근은 최소 인양 철근비 이상으로 배근되어 있다. 그래서 해놨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나겠지? 강제 단면만의 설계 전단 강도. 그러니까 강제 단면만의 공칭 전단 강도가 있었겠지? 여기다가 강도 저항 계수 곱하면 돼. 그치?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철근 콘크리트의 설계 전단 강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니까 VC 플러스 VS죠. 그치? VS. VC는 6분의 1 람다 루트 FCK BD였고, 그치? 얘는 FIDB에다가 S 등급으로 나누면 되고, 간격으로. 여기에다가 강도 저항 계수를 곱해주면 돼. 뭐, 강도 저항 계수는 다 0.75입니다. 자, 세 번째. 자, 강제 단면만의 설계 전단 강도. 그러니까 공칭 전단 강도에다가, 여기다가 철근의 전단 강도를 더하라겠지? 철근의 전단 강도, 여기다가 강도 저항 계수를 곱해주면 된다. 요거 셋 중에 한 개로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 찾아가면 되겠지.
자, 철근만의 설계 전단 강도 요거 아니지. 철근 콘크리트의 설계 전단 강도지. 콘크리트만 전단 강도 이거 아니란 말이야. 응? 철근 콘크리트는 한 몸이야. 강제 단면만에 이거 가능하겠지. 강제 단면에 하고 콘크리트가 아니라 이게 철근이 나와야 되겠지. 틀렸지.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제가 너무너무 강조 드렸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시험 나올 것 같더라. 응? 특히 합성구조 쪽에서는 이 매입형, 특히 매입형을 많이 물어보는데 매입형을 그 구조 세칙을 물어보거나 이 전단 강도편 너무너무 많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 설계 전단 강도를 우리가 이제 제시를 했었죠. 철근 강제 설계 공신 강도는 얼마, 철근의 공신 강도는 얼마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리고 콘크리트 공신 강도는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숫자를 대비해가지고 가장 큰 것 예전에 기출 문제 한번 나왔었지 이런 거, 그렇지? 예. 그런 문제의 이제 후속편이죠. 자, 이거는 뭐 쉽게 다 해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17번. 자, 두 개의 캔틸레버가 있네요. 이렇게. 하나는 지금 집중하중 작용하고 하는 등목부가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길이도 똑같고, 탄성계수 똑같고. 자, 그림과 같은 캔틸레버에 자유단에 지금 집중하중을 작용할 때 자유단의 처짐 A, 집중하중의 처짐 A. 그리고 등분파 중할 때 작용하는 자유단 처짐 B, 처짐 B. 이게 지금 동일하답니다. 이때 등분파 중의 크기 오메가를 결정해라. 오메가는 얼마냐? 이거였지. 자, 캔틸레버 집중하중일 때 최대 처짐 얼마야? 3EI 대비 PL의 세제곱이죠. 자, 얘는 8EI 대비 오메가 L의 4제곱이죠. 이 두 개가 지금 같은 거잖아. 자, 다 구했잖아. 2I 약분해버리고 8 넘어가고 L 세제곱 4제곱이니까 이거 사라지고 이거는 L만 남겠지. 오메가를 구하고 싶으니까 L 넘어가게 되면 따라서 오메가는 3L분의 8P. 오메가는 3L분의 8P. 잘 안 보이죠? 3L분의 8P. 네, 정답이 3번이었네요. 예, 맞죠?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처짐 공식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최대 처짐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자유단에서는 최대 처짐이 발생하지. 최대 처짐, 자유단에서. 캔틸레버는 자유단에서. 그래서 이것도 기출 문제 하나에 있었죠.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이 처짐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렇게 두 개의 어떤 부재를 제시를 해주고 뭐 탄성계수를 여기는 뭐 2배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길이를 뭐 2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동일했을 때 처짐 B 뭐 이렇게 문제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기출 문제 많이 나왔던 그런 패턴입니다. 자, 이제 18번. 자, 이 문제는요, 완전히 새로운 문제입니다. 예, 완전히 새로운 문제였어요. 우리가 KDS 편, 이제 공통 설계 기준, 기초 구조에 관련된 공통 설계 기준을 보게 되면은요, 얕은 기초 편이 나오는데, 얕은 기초, 깊은 기초 있잖아. 두 개가 나오는데, 얕은 기초 편에서 집안의 분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집안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 자, 아주 단단한 땅. 경함인데 이제 안반이 이렇게 전리 같은 것을 발생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마그마라는 놈이 굳게 되면은 이게 화성암이에요. 화성암은 이제 어디에 있어? 아주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물려. 근데 여기 계속 여기가 압력을 받고 있어. 그리고 온도도 높아. 그러면은 변성암이 됩니다. 이 변성암이 이제 풍화를 받고 뭐 하게 되면은 이게 다 이제 그 뭐랄까요? 사암 같은 게 되지. 이제 우리가 그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게 이제 땅속에 스며들어가지고 다시 또 열받고 그러게 되면 또 녹아가지고 또 마그마가 되는 거고. 근데 이 변성암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암질이 이렇게 있다가 하면, 이게 지금 화성암 스타일이거든. 압력을 받아. 온도에. 그러면 얘가 홀쭉해져. 가지고 지금 이런 입자들이 이렇게 선 형태로 간단 말이야. 선 형태로. 그래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기초의 지지력이란 거는 전단 강도거든요. 자를 거란 말이지. 이놈이 잘 잘리겠어, 이놈이 잘 잘리겠어. 그냥 얘는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야. 전리에 따라서. 그치? 이런 암들을 우리가 연암이라 그래요, 보통. 그리고 자갈이 있는데, 자갈하고 보통 모래랑 같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모래가 있고, 물론 모래에는 실트라든지, 점토가 좀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실트라든지, 점토층이 있어.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당연히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전단 강도는 높아질 것이고, 그치? 지지력이 커지겠지? 지지력이 커질 거야. 그래서 이 결정질 기반암이라 그래. 이 경암을 결정질 기반암. 퇴적암들을 우리가 대부분 연암이라 그럽니다. 연암. 그리고 모래질 자갈이 있고, 이제 모래 실트가 섞여 있는 그냥 모래가 있고, 실트 점토가 있죠. 이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아래로 오면 올수록 수직 지지력은 좀 저하되고, 경암으로 갈수록 지지력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경암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실트 점토질에 대해서는 파일을 박아야겠지. 지지력이 안 나오니까. 약하니까 땅이. 그죠? 근데 이건 이걸 숫자를 물어봤어. 이렇게. 100이냐, 300이냐, 180이냐, 700이냐.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거야. 처음 물어봤거든요. 일단 집안의 분류에 따라서 모래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100이 맞아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 줄 수가 없네. 100이 맞고, 이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190 정도 됩니다. 모래질 자갈은 140이고요. 이 결정질 기반암이 580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다 틀립니다. 모래만 100입니다. 모래만 맞았어요. 옳은 걸 찾는 거니까. 근데 이 문제를 과연 몇이나 풀었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문제, 이런 것들을 찍어도 사실 이걸 찍어야 되는 문제야. 여러분들이 풀 수가 없는 문제였었어요. KDS를 누가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 그래서 찍어야 되는 문제인데, 찍을 때도 요령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내 요령은 내가 수업 시간에 말해줬었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나왔으니까 이 문제도 우리가 이제 문제은행에 등록을 해가지고 지방직 준비하시는 친구들, 서울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이런 문제들도 이제 하나 봐야겠다. 그렇게밖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암기해야 되는 문제. 자, 19번 문제. 자, 강구제 집중화중이나 반력의 바로 인접한 부위의 외부판에 발생하는 국부적인 파괴 한계 상태입니다. 외부판. 국부 힘도 발생할 수 있고, 외부의 횡자굴도 발생하고, 비틀림 자굴, 국부 크리플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플랜지가 있고 외부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집중화중을 받았대요. 집중화중. 그러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국부적으로 변형이 발생합니다. 국부적으로. 이걸 우리가 이제 국부 크리플링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하고 있어요. 외부의 횡자굴은 그냥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자굴하는 거지. 틀렸어. 비틀림 자굴은 토션이야. 비틀리는 거야, 이렇게. 비틀리는 거야. 이게 비틀리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비틀림 자굴도 해당이 없어. 그럼 국부 힘이냐, 크리플링이냐 두 가지를 갖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집중화중이란 말이죠. 힘이라는 거는 결국엔 모멘트야, 모멘트. 그래서 집중화중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국부 힘도, 사실 집중화중도 국부 힘을 발생시키는 요인이긴 한데, 집중화중일 때는 크리플링, 그러니까 전단 파괴가 더 가깝습니다, 의미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용어의 정의니까 국부 크리플링. 집중하중이 작용했을 때 반력이 가장 인접한 외부판에서 발생하는 국부적인 파괴 한계 상태. 이걸 국부 크리플링이라고 한다. 하나 더 이제 용어 문제 갖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20번. 자, 그림이 잘 안 보이죠? 우리 제가 이 문제를 그냥 바로 이렇게 스크린 캡처해서 갖고 오다 보니까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거였어요. 단순보였습니다. 단순보였고 하나는 힌지, 하나는 가동단. 그리고 지금 10kN의 하중이 작용하고 있었어. 어디에서? 4m인 지점, 6m인 지점. 전체 총 경과는 10m였습니다. 이럴 때 전단력도 모멘트도를 작도하라는 거였는데 일단 전단력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지점 반력을 구해야 되겠지. 뭐 지점 반력은 뭐 여기가 A점, B점이니까 뭐 시그마 모멘트 B 이퀄 제로 해가지고 풀 수 있어 이렇게, 그치? 근데 우리가 좀 빨리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겠지? 자, 여기 VA가 있을 거고 전단력도 VB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자, VA는 얼마? 바로 풀 수 있죠. 자, 전체 힘이 10인데 총 경관 10m에서 얼마만큼? VA에 더 하중이 근접해 있으니까 두 길이 중에 큰 값 6m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건 6kN이야. 상향의 힘. 당연히 그럼 VB는 얼마겠어? 당연히 4kN인 거지. 상향의 힘. 그래서 전단력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4kg 올려. 10kg 내려가. 4kg 올리는 게 아니라 6kg 올려야 되겠죠? 6 올려. 10 내려가. 그 안에 하중이 없으니까 쭉 갔다가 다시 4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 그치? 내리니까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이거는 플러스. 얘는 반시계 방향 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기선 상부는 플러스, 기선 하부는 마이너스라겠지, 그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다가 다시 적을까요? 6 올리고 10 내려가서 4 올리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전단력을 갖고 있다. 이게 SFT도야. SFT도. 자, 그리고 두 번째 휨 모멘트도입니다. 휨 모멘트는 여기 면적이잖아. 면적. 그러니까 6 곱하기 여기 4죠. 여기가 6이고 6, 4, 24. 4, 6, 24. 두 개가 똑같죠? 예. 두 개가 똑같죠? 그리고 전단력이 0인 지점. 전단력이 0인 지점. 여긴 지점에서 최대 힘 모멘트를 찍으니까 얼마만큼? 면적만큼. 6, 4, 24. 이런 상수함수니까 한번 접근하게 되면 1차 함수 형태 되지. 그리고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로 간 스타일이 될 거니까, 그치? 이런 형태가 되겠지. 가지고 이 최대 힘 모멘트 맥시멈 얼마? 24 킬로뉴턴 곱하기 메타. 당연히 플러스 모멘트를 갖고 있겠지. 그래서 정답을 찾으면은요 2번이 됩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2번이 여기가 6이 올라가고 여기가 4가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24 어디에서? 4m의 지점에서 24의 모멘트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정답이 2번이 됐습니다. 이거는 쉽게 풀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풀어봤는데 이번 국가직 시험은 좀 많이 쉬웠죠.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들, 기술직 다른 과목들은 조금 어려웠다고 하는데 건축구조 쪽에서는 쉽게 나왔습니다. 건축계획은 또 우리 최승윤 선생님이 또 이제 할 테니까 잘 모르겠는데 일단 건축구조는 난이도가 중하였습니다. 중하. 그래서 만점자도 많이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좀 시험 잘 본 친구들은 제가 이 문제 풀었을 때 저도 하나 틀렸거든요. 아까 그 몇 번 문제야? 18번 문제. 아까 얕은 기초 수직 지지력
집안별로. 예, 그거 저 하나, 그거 틀렸거든요. 예, 저 틀렸어요. 하나 틀렸어요. 아, 근데 아마 이걸 잘 찍은 분들은 만점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입니다, 이거는. 예, 85점 이상. 그래서, 변별력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과목이랑 다 합쳐져가지고 이제 총점이 매겨지겠지만, 건축구조만 따지고 보면은 변별력이 없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거 국가직이 좀 쉬웠죠. 그래서 아마 인원 우리가 국가직이 한 50명 뽑고 장애인들 좀 몇 명 있는데 아마 면접 시간에 면접 구술 시험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물론 축하해 드려야겠지만 떨어지신 분들도 다음 시험 기회 또 있습니다. 6월 달 또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리고 합격한 친구들한테는 이제 면접 준비 좀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임용이 돼서 예, 국가 공무원으로서 여러분의 역량을 마음껏 좀 펼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25년 4월 5일 날 시행했던 국가직 건축구조 기출문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